한국 경제. 이게 새우등이 터지는데 꼭 고래수암 때문에만 새우등이 터지냐. 여기서 쓸데없는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갑각류죠, 갑각류. 갑각류가 이제 껍데기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완전체입니다. 인간한테만 잡혀먹지만 않으면 거의 이제, 아니, 솔직히 큰 개 정도 되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물고기들이 씹어 쪄먹을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갑각류들이 죽는 대부분이 질식사입니다. 몸은 크는데 껍데기가 더 이상 안 커가지고 자기 껍데기에 자기가 목 졸려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건데. 근데 그것만 해결됐으면 최고의 생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우리는 우리는 일단은 등이 터지고 있어요. 등이 터지고 있는데 고용의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역 분쟁 때문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뭔가 우리가 몸이 안 좋고 뭔가 병이 걸린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진단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경제는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무시하는 게 왜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 없다 보니까 정책은 뭐 예전 창조 경제니 뭐니 해 뭐 어이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되게 무시하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 무시하면 더 절대 못 봅니다. 정책은 정부한테 대들면 죽는 거예요. 정부가 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면 돼. 최근에 뭐 요즘 제일 많이 2007년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곳 어디입니까? 그 중에 한 곳 알만한 데인데 세종시잖아. 세종시. 예. 세종시 처음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세종에 도착한 줄도 몰랐어. 이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그 내비게이션 아니면 여기가 세종시 나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뿌려놨기 때문에 그게 뒤늦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크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정책이 부동산은 다음에 한번 또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강의가 약간 동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시장이 똑같기 때문에 주식은 기다려야 되고 무역 분쟁은 또 11월까지 기다려야 될 판이고 중국하고 미국은 맨날 말싸움만 하고 있고 유럽도 시원찮습니다. 이탈리아가 난리치고 영국은 2년째 난리입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이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강의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이제 한국 거는 잘 안 들었는데 시장만 넣고 보면 외국이 중요하니까 코스피가 우리 내수가 잘 돼서 하는 것보다는 달러 약세가 확실히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했는데, 요럴 기회 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또 알아주는 문재인 지지자라서 경제정책 하다 보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오해를 받을까봐 저 새끼 변절했다 이럴까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문재인은 신인데요. 문재인 주변에는 다 사람입니다.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골라내야 되는데 참 말을 못 하겠네. 이름을 대고 싶은데 아무튼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정책이 힘이 강력하고 무시를 못 하는데 그 정책이 세우려고 하면 길거리 가서 장사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책을 세우는 정신 나간 정부는 없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데이터가 뭐예요? 경제 지표잖아요. 근데 그 경제 지표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아니라 예전 정부들이 좀 이제 마사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수출도 예전에는 이제 순이익을 잡으라고 했더니 이제 매출 자체를 수출로 해가지고 수출 엄청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계 왜곡이 좀 있었고, 그러면 수출 잘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닌데요. 아니 매출이 다 내 거 같으면 다 떼보자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개 가져오면, 일단은 우리 2018년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그러니까 GDP죠. 일단 GDP가 한계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GDP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2.8%다. 예전에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한 2% 될까 말까 했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가 가장 좋았죠. 깜짝이 3.8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2016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좀 돌아오면서 수출이 깜짝 늘어가지고 3.8이 좀 나왔는데, 그때보다 못해도 2.8이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저성장 해도 뭐 2.8이면 뭐 평타 이상 친다. 뭐 요 정도. 근데 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2.8을 뉴스는 2.8가 끝나잖아요. 그럼 세부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취합했더니 2.8이다. 그럼 뭐 민간 소비가 있고 건설 투자가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봤더니 어디서 들어가지고 2.8이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여기 회색이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는 오히려 조금 줄은 것 같네요. 그죠? 설비 투자 때문에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요거 이게 살색 건설 투자. 일단 겉보기엔 좀 보통은 다 이때까지 토건이었잖아요. 다 막 4대 강인이 쓸데없는 거 땅 파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질이 좋네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근데 이 표만 보면 되게 좋아요. 왜? 이게 제일 많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게 뭐예요? 민간 소비. 민간 소비를 쉽게 말하면 뭐면 내수잖아요. 내수가 늘고 설비 투자는 뭐 그냥 또이또이고 조금 떨어졌고 토건이 줄고 내수가 늘어서 GDP 성장률 2.8 나왔다. 이거 박수 칠 만한 게. 2.8 숫자보다 질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딱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근데 나가서 보면 다 IMF보다 더 죽을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고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늘어났잖아. 그냥 민간 소비가 늘어났으면 매출이 그러니까 민간 소비라고 하면 대표적인 내수하면 뭡니까? 뭐, 음식, 뭐, 숙박, 도소매, 뭐, 유통,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리고 뭐,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이 늘었겠네. 그죠? 근데 고용지표를 보니까, 전체 고용은 박살났고, 대표적인 내수, 음식, 숙박, 도소매는 9만 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 소비가 늘었다며. 근데 소비가 늘었는데 다 알파고가 팔았는지 고용이 없어졌어. 어느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들 몇 분 빼고는 고소득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었다고 발표돼서 8% 줄었다고 발표돼서 줄었죠. 줄고 잘린 사람도 이만큼 잘렸고 남은 사람도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 쓰던 때문에 그래요. 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GDP는 국내 그거라서 외국 사람들이 명동에 와가지고 싹소리를 해갔다. 이거 GDP에 포함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료칸에 가가지고 막 놀다가 돈 쓰고 왔어요. GDP의 지출로 잡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구경도 못 했던 돈이잖아요. 다 외국으로 나가는. 근데 요즘에 뭐 연론이 뭐 웨라벨이니 뭐 별의별.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제 주변에도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연휴,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놀면 연휴잖아요. 뭐 토요일이 노는 날이다, 뭐 금, 토일, 황금 연휴니 월요일 날 끼면 그러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 손님이 더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왜? 다 나갔어. 하다못해 강릉이라도 가야 돼. 제주, 강릉. 그리고 서울, 제주 항공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취미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그냥 7시간짜리 라이브 영상 보고 있는 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니터가 집에 한 6-7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늘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가 있어요. 요즘 좀 지겨워져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주요 도시들 드라이브 하는 거 그냥 4K로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외국에 온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은 라스베가스를 가볼까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자주 뜨거든요. 특히 서울, 제주 노선은. 그리고 그 스카이 스캐너 같은 앱 보면 비행기 다 떠 있잖아요. 그냥 1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제 모아가지고 답이 안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즐기자 이거잖아요. 그거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연휴 때는 도로고 항공이고 다 막힌다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해외 소비가 2015년 헬조선이 한창 얘기될 때 그때쯤, 헬조선 2012년 뭐 그때부터 막 유행하긴 했는데 2015년부터 갑자기 해외 소비가 폭증합니다. 근데 그게 다 GDP에 잡혀요.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저기 뭐 칭다오에서 쓰고 오사카에서 쓰고 대만에서 쓰고 홍콩에서 쓰고 있다는 거지.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금액입니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까지 왔어요. 전체 소비의 3.1%가 외국에서 나간다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직구도 늘어납니다. 직구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비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어. 근데 GDP의 집계 방식이 이런 거를 보완을 못 하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내수가 커지는 걸로 보여요. 글로벌 GDP라고 봐야 되나, 이걸?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이게 또, 뭐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일본도, 일본 사람이 우리 명동에 가서 돈 쓰면 자기 GDP에 잡혀요. 그러면 이제 비슷비슷하면 도찐객진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5년부터 그냥 나가버리자 이렇게 됐죠. 저가 항목 때문에 그래요. 저가 항목. 솔직히 이제는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KTX보다 저가 항목이 더 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봤는데 10월 1일인가? 출발하는 그 청도, 인천 청도 편도 7,000원이 나왔습니다. 제주항공 7,000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에 가는 그 다리 건너는 인천대교 건너는 돈이 8,000원이잖아요. 그게 비행기가 더 비싸다니까? 물론 오는 건 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만 원밖에 안 해. 청도까지 갔다 오는 거. 순간 일단 질러놓고 고민할까 생각을 했어요. 뭐 못 가도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커피 2잔 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가항공은 원래 다 리프해가지고 다 빈칸 없이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일 여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래봐야 4시간밖에 못 놀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유행이 되면서 저가항공 때문에 아시아 주변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 해외에는 이제 큰맘 먹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주도가 더 비싸. 제주도에 좀 괜찮은 호텔에서 하루 먹으려면 한 5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리고 좀 거기 좀 의리의리하게 횟집 가가지고 먹으면 인당 한 20몇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도쿄 가면은 완전 호강하고 와요. 도쿄에 50만 원짜리 호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2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으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먹는다는 그것도 있고, 그렇죠? 인스타에 올리면 제주도보다 오사카가 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건데 2016년까지는 좋았다가 이게 꺾이고 있어요. 이거 왜? 파드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오고 있다고 해도 최고 외국인들은 분기별 4조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미 분기별 8조를 쓴다고. 쉽게 말해 상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뭐 내수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뭡니까? 전통시장의 위기다. 대형마트가 뭐 다 쓸어먹고 있다. 대형마트요. 요즘 주가 보십시오. 안 좋습니다. 대형마트 요즘 문 닫고 있어요. 이제는 소비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대형마트가 신식 소비가 아니라니까요. 전통시장은요. 소비하는 데가 아니에요. 체험하는 데예요. 이제 문화체험의 장이에요. 그냥 망원시장 가가지고 이게 유명해서 그렇게 하나 먹고 떡갈비 하나 사 먹고 뭘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데라니까. 뭔가를 사기가 힘든 게 저만 해도 차가 못 가요. 망원시장에 차 어디다. 예전에 망원시장 그렇게 한창 빠져가지고 제가 막 홍대 근처 사니까 가깝잖아요. 근데 늘 동네 빌라에 아무 데나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주차가 안 되니까. 물론 2시간 정도는 이제 단속 안 한다고 했지만 앞뒤로 한 4대 세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멀리 있으니까 사람이 뭔가를 안 사게 돼. 무겁잖아. 그리고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정성시장 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일단 덜컥덜컥거리고 또 젖먹이고 할 때 수유실도 없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그냥 데이트 장소지 정성시장은 말이 안 되고. 그럼 대형마트는 뭐 괜찮습니까? 대형마트 요즘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디까지 지나는지 아세요? 요즘은 뭐가 뜹니까? 온라인 쇼핑이 뜨는 건 뭐 옛날 얘기고 요즘에 새벽 배송이에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이 아니고 그날 아침 7시에 현관 앞에 놓고 가야 돼. 뭐를? 먹을 거를. 왜? 맞벌이잖아요. 아, 여자는 출근 안 합니까? 그 아침을 안 먹고 가긴 그렇고 먹으려고 하니까 남편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는 건 일어난다고 쳐.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 뭔가 아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뭐 찌개도 하나 있으면 좋고 뭐 깔끔 깔아야 되는데 그 아침에 언제 그거 끓이고 앉아 있어. 그리고 남편만 챙겨야 돼.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못하는. 그래서 7시에 딱 그냥 갖다 주는 게 뜹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무실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는 강의장만 쓰고 저기 대신 파이낸셜 센터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마켓컬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침 7시에 배달하는 거야 그냥. 그냥 부엉이장. 비싸요. 근데 정통시장보다 훨씬 비싸지. 배송료도 5,000원입니다. 그래도 이거 아니면 굶어야 되니까. 아니 지금 늦게 퇴근해가지고 마트 가서 먹을 거 사놨다가 식재료 사놨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해가지고 다 먹고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그걸 누가 합니까? 요즘 세상에. 전통시장은 예전에 그냥 을에 다 가정주부가 있고 그래서 대여섯이면 시장을 가서 먹을 거 사와가지고 요리 다 해놓고 있으면 애들 학원 마치고 오고 남편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는 그 옛날 이야기가 가능한 거지. 지금 전통시장 8시가 문 닫아 술집 빼고 그렇잖아요. 마트도 온라인 배송도 이제는 아침 7시에 오는 택배가 없잖아. 당일날 갖다 줘. 출근한 다음에 2시에 갖다 주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회사로 시키지. 그래서 7시까지. 그래서 이런 데가, 저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봤거든요. 망할 줄 알았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시켜 먹습니다. 아, 좋은 게 아침에 뭐 이렇게 된장찌개 같은 게 먹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다 사야 되죠. 두부 사 뭐. 그냥 딱 2인분만 팩으로 돼가지고 그냥 넣고 끓이면 돼요. 근데 음식이 먹을만 해요. 잘 나와. 그냥 아침에 어디서 밥집에서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다 뛰어듭니다. 지금 흑배송 아시죠? 신세계. 그거는 이제 아침 10시부터 예정된 시간에 배송해 주는데 아침 7시를 만들겠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또 새벽 배송이 시작됩니다. 왜? 현대백화점이 이때까지 자랑한 게 뭡니까? 돈 많은 아주머님 상대로 비싸게 팔던 거였잖아요. 근데 아주머님이 아침에 바쁘시다고 하시니 아침 7시까지 가져다 드리겠다. 아파트 현관에 걸어놓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유 배달은 옛날 얘기예요. 아침 배달. 그런 소비가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그게 폰에서 다 됩니다. 이 회사는 마찬가지고 그냥 메뉴 골라가지고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놓으면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있잖아요. 마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트 가는, 전통시장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고요. 무슨 한옥마을 같은 느낌이야. 아예 못 가는 거고, 마트도 힘들다니까. 마트도 힘들고, 그리고 주말에 2번 쉬잖아요. 헬게이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마트에 안 가고 다음날 아침에 그날 먹을 것만 배달시키는 거죠. 어차피 밖에 나가면 기름값 들고 하니까 그냥 배송료 주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골목 상권을 키우겠다고 막 대형마트를 때려잡으니까 편의점이 뜨고 다른 쪽으로 넘어갔지. 전통시장은 절대로 돌아오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해외 소비가 늘었습니다. 골목 상권을 잡았더니 그게 딴 나라 골목으로 가버렸어. 딴 나라 골목이 떠버렸어요. 여기 이제 큰 골목이 하나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90 넘어가면 한국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세상에 한국까지 무료 배송. 물론 보름 걸립니다만. 좋아요. 사놓고, 급한 거 아니면 사놓고 입고 있으면 소문처럼 옵니다. 운 좋으면 뭐 한 열흘 정도에 오고요. 재수 없으면 한 뭐 보름 넘게 걸리긴 하는데 공짜입니다. 물론 아마존닷컴에서 팔고 있는 건데 대부분 팔아요. 대부분 팝니다. 그래서 $150 이하는 뭐 세금도 없잖아. 그냥 아마존이 그냥 왜 일어나. 아마존은 옛날부터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이케아 들어올 때 벌벌 떨었던 것처럼 아마존은 뭐 북미에서 다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대단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마존이 그렇게 그 쇼핑몰을, 온라인 쇼핑을 싹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존에 한 5조를 벌면 4조는 아마존닷컴에서 버는 게 아닙니다. 쇼핑몰에서는 1조밖에, 25%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75%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빌려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내가 다 개발, 웹마스터까지 불러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뭐, 클라우딩부터 기업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 껍데기만 씌워 놓으면 제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임대료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너무 쉬운 게, 내가 쇼핑몰 하고 싶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냥 사진만 올리면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그게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마존은 여기서도 돈 벌고, 판매 수수료도 받는데 좀 싸게 받아. 그러니까 다 아마존에 하는 거지.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싹쓸이가. 우리 뭐 지마켓 11번가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알리바바가 이걸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왜? 중국은 막아주니까. 근데 우리는 막아줬더니 알리바바 같은 걸 만들으라고 했더니 그냥 어이없는 뭐 마켓들만 많아요. 뭐 지마켓, 무슨 마켓, 막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있잖아요. 뭐 쿠팡이니 뭐 위메프니 뭐. 이거 소셜 한때 되게 유행했다. 요즘 소셜에 한번 예약해가지고 사모는 사람 봤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뭐 어디 그 소셜에서 싸게 나와 해가지고 막 사가지고 맛집 가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잠깐. 정말 잠깐. 요즘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11번가 지마켓하고 다를 게 뭐야. 그래서 쿠팡이 뭐 로켓맨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뭘 했더니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마트 이런 데서 나서면은 이마트는 택배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마트 물류가 있기 때문에. 숙배송 시키면 이마트 직원이 옵니다. 대한통운이 오는 게 아니고. 답이 없어요. 그런 데서 싸우려다 보니까 쿠팡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자꾸 유치를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질렀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또 뭔가를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넘어가고, 예전에 그 많았던 소셜들 그나마 쿠팡이나 뭐 위메프 아직 버티고나 있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잖아요.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소비라는 게 이렇게 빨리 진화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자영업자 보고 너희들이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치킨집 하는데 아마존 웹서비스를 내가 개발하고? 미친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부가 지원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그 얘기는, 일단 소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대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정부가 육성을 해야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뭐 벤처를 육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던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마트를 뭐 둘째 넷째 쉬게 하면 전통시장에 가지 않을까. 그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신 거냐? 저는 일요일 아침에 갔을 때 오늘 둘째잖아 쌍하고 잡니다. 나갈 일도 없구만. 백화점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돼. 그래 스타필드 이런 데로 갑니다. 전통시장 무슨 얼어 죽을 전통시장이야. 뭐. 스타필드로 갈까? 이마트로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유모차도 끌기가 좋아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은 오토바이 하도 다녀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면 무서워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먹고 있으면 막 오토바이 막 지나가면 매연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래서 뭔가를 살 때 가격이 안 적혀 있고 물어봐야 되면 눈 마주치면 사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조금씩 필요한데 거기서는 싸게 많이 팔잖아. 결국 다 버려요, 이거. 제가 혼자 살 때도 전통시장 가서 열심히 사도 젓갈 이런 것만 삽니다. 졸라게 오래 가는 거. 뭐 파나 무가 싼데 싸면 뭐해? 반 이상을 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 가구, 맞벌이 이런 데는 전혀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뭐 상품권을 뭐 결국에는 그 동네 깡패들 깡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지도 않는 상품권 뭐 하겠습니까? 깡하지. 그 상품권이 사실 현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몇 번 돌려버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게 뭐예요? 깡이지 뭐. 네, 아무튼 소비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또 하는 말이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GDP를 이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다우는 그냥 30개 회사를 다 합쳐서 나누기 30 졸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어떻게 한다?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에 가중치를 좀 더 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혼자 올라가면 다른 애들 다 빠지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GDP에도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만 보더라도 이게 2010년부터 봤을 때 상위 IT 7개 대기업만 놓고 보면은 1년에 연평균 10%씩 오른 격이거든요. 근데 그 외를 합쳐버리면 갑자기 확 내려오고, 그 기타를 보면 은행 예금보다 못합니다. 1년에 2%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많이 올라갔어요. 왜? 얘들 때문에. 왜? 올라간 애들한테 가중치를 더 주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주식시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으면 앞으로 그 산업이 무조건 뜹니다. 늘 그래왔어요. 주식시장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섹터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거에다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GDP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만 성장을 한 건데 GDP 성장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인데,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생각만큼 안 나와.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것보다 고용이 유발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벌 갑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오너 갑질이지, 재벌 갑질은. 한 산업에 너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T가 짱 먹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어요. 이걸 보고 IT를 샀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한국을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T가 안 좋으면 나라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한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자주 터지냐면 산업이 한쪽으로 몰려 있고요. IT 그리고 일부 제조업들이 꽉 잡고 있고 서비스업이 없지. 우리나라 외국에서 알아주는 서비스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제조업이잖아요. 뭐 해봐요. 뭐 폰, 갤럭시, 뭐 현대자동차, 뭐 아니면 철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의 컨설팅 그룹에 뭐 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꾸로 하지. 우리가 받지. LG가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때 LG가 거기 어디였나? 맥킨지인가 한테 잘못 얘기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비스가 없어.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그 제조업이 또 지나치게 IT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분이 안 돼. IT가 좋을 때는 확 날아가는데 IT가 안 좋으면 답이 없잖아. 왜? 투자만 한 그릇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국가 산업도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이제 IT 사이클에 너무 민감해졌고, 그리고 서비스업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 와중에도 수출 주도기 때문에 그냥 거의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뭐 수출 안 하고 제조업 안 했으면 밥이나 먹고 살았겠습니까? 뭐 우리라고 큰 IB 만들고 뭐 법률 로펌 만들어가지고 비싼 수수료 받고 하고 싶었겠지. 근데 우리가 한다면 어느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그걸 하겠어? 일단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었죠. 국내에는 사줄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팔아야 됐던 거고. 근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은 이만큼 나오는데 고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IT가 너무 많기 때문에 IT는 성장이 나오면 뭘 합니까? 장비를 들이지 사람을 뽑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성장이 나오면 음식점이나 이러면은 막 난리 나면 2호점 만들어가지고 서빙도 막 뽑고 뭐 이렇게 보조도 뽑고 해야 되잖아. 서비스업들은 조금만 매출이 늘어나도 바로 고용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사람 손으로 깎습니까? 요즘 폰 고치러 가면 사람이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뗐다가 그냥 교체만 하잖아요. 결국은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어. 그럼 7나노, 이제 14나노에서 많이 벌었으니까 7나노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왕창 들이는 거죠. 거기에 핵심 담당자만 몇 명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장에 비해서 고용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지표도 왜곡되지만 우리나라 GDP 성장이 고용하고는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한계와 왜곡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차이나 클래스에서 장하성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 건데요. 보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문제 많고 진짜 갑갑하고 이 기업 개새끼들 이렇게 되는데요. 핀트가 나가기 시작한 게 이거부터입니다. 자, 거기서 논리가 뭐냐면, 자, IMF 이후로 기업 소득은 좀 늘었어. 자, 여기 이때 IMF니까 한 17이었다가 24까지 올라왔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계소득이 67에서 60으로. 한마디로 요만큼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니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졸라게 임금을 안 줘갖고 기업들이 다 성장을 정부는 옆으로만 가고 있죠. 여기서 보면 정부 옆으로 가고 있고 기업만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내려가면 좋겠지만 가계소득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업이 다 해먹는다. 대기업들이 다 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문제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그게 답이군요. 그럼 법인세 올려가지고 정부도 늘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복지하고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바꿉시다.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몰라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진짜 의심하는 게 그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장하성 교수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게 GDP는 이건 회계상이에요. 회계상. GDP는 그 특성 때문에 그 3면 등가 법칙이라고 있어요. 소비, 지출 이런 게 다 세 개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GDP가 성장을 했는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생산, 소득, 지출이 다 합치면 똔똔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장비를 들였어. 10억짜리 장비를 들였어요. 근데 1년 지났더니 감가상각이 10%가 돼가지고 9억이 됐어요. 그럼 1억은 비용이잖아. 그걸로 돈 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이게 기업의 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많다고? IT 산업, 그리고 거대 장치 산업이 많잖아요.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계가 싸겠습니까? 뒤지게 비싸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해봐야 컴퓨터 사잖아요. 컴퓨터 감가상각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장비가 얼마나 비싸겠어. 그러니까 장비를 왕창 사니까 그 장비가 감가가 10%만 해도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게 기업 소득으로 잡힌다니까요. 기업은 돈 번 게 없다니까, 그걸로. 오히려 돈 번 거는 큰 걸 사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든지 보면 명목소득이 있고, 이게 명목소득이에요.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진짜 가처분 소득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봐요.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죠?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연봉은 500, 700이에요. 근데 A는 그냥 무조건 고정생활비가 2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500만 원이에요. 누가 더 부자예요? A가 부자지. 그죠? 가처분은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비용은 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고정비용은 빼고 그러면 여기는 300, 여긴 200 남잖아. 그러면 실제 순수미는 A가 더 좋단 말이에요. 급여는 A가 작아도. 그게 이 상식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거 회계상으로만 있는 감가상각에 대한 소득을 빼야 되잖아. 그럼 빼면 이렇게 됩니다. 기업 소득 내려가요.
같이 내려갑니다. 오히려 정부가 돈을 드시고 있어. 왜? 왕창 사니까 부가가치세로 세금 걷거든. 근데 기업의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가계소득이 줄고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어요. 마치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착취하고 고용주들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게 다처럼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데 여기다가 세금 올리고 인건비 올린다 그러면 장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접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게 장하수 정책실장이 밀고 있는 건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이게 그 사람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서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늘려서 사람들의 소득을 늘린 다음에 그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이걸로 이제 선순환을 돌리겠다는 게 그 포스트 케인지안의, 그러니까 케인지안이 뭡니까?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기를 돌리겠다는 건데 이게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잖아. 왜?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 정부는 다 빚쟁이잖아. 다 빚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토건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가 이게 별로 안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임금을 올려버리면 다 오를 거니까 골고루 이렇게 올라가지고 좋지 않겠냐는 게 이제 서구에서 나온 포스트 케인지안의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요거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하고 서구하고 우리하고 조금 토양이 달라요. 토양이 달라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말 들어보니까 그거 되게 그럴싸한데 왜 안 됩니까? 라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안 되냐면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25% 정도 경제활동이고 25% 정도가 자영업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좀 살만한 나라 미국 6.7명 미국에 뭐 가게 많은 것 같죠? 10명 중에 9명은 다 9명 이상이 월급쟁입니다. 자영업자 별로 없어요. 인구와 시장 대비 자영업자 작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동네 특징이 뭐예요? 5시 되면 사다 내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사다 내리면 저기 열려있잖아요. 저희 가니까 여기 망하는 거죠. 근데 닫으면 닫았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5시 전에 가서 산단 말이지. 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작아.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데는 참 말하기도 힘든 곳. 멕시코. 우리 정치해가지고 제 빨갱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 욕을 하면 야, 쌈 멕시코는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우리 지방선거할 때 후보 죽은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멕시코 총선했거든요. 후보자 130명이 암살당했습니다. 아니,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게 아니고 총 맞았다니까요. 죽었다니까. 아니, 우리는 네거티브로 하잖아요. 어떤 상대 후보 네거티브랑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래. 여기 네거티브 안 하면 쏴 죽여버립니다. 후보가 없으면 어떻게 찍어? 그냥 골 때리는 동네죠. 그리고 터키. 요즘 서럽기로는 말할 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판왕 브라질. 브라질 아주 여기 또 얘기하려면 또 1시간이니까 굉장히 좀 슬프다. 아르헨티나는 더 눈물 나니. 또 살만한 나라들이 하다못해 바로 옆 나라 일본 10점 몇 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자영업자 비율이 그냥 한 10% 이내로 낮춰지면요. 정부가 뭔가 캐치하고 정책 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월급 아니면은 자산소득이거든요. 이해되죠? 자산소득이 뭡니까? 주식 갖고 있는데 배당 나오는 거, 예금 넣는데 이자 나오는 거, 부동산 갖고 있는데 임대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아니고 자본소득.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거 월급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러니까 미생에 그런 말 있죠. 여기는 전쟁터다. 그러나 밖은 지옥이다. 왜? 지옥 보이시죠 이게? 제일 위쪽이 뭐냐면 자, 이게 우리나라 가게들이 돈 버는 거는 원래 선진국들 크게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월급,
아니면 뭐 거긴 주급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급여 그리고 자산소득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다 보니까 영업을 해서 남는 영업 잉여라는 게 자영업자의 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90년대는 경기 좋았지 않습니까? 전체 가계 소득의 20몇 프로가 다 이제 장사해서 번 돈이야. 그래서 돈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나왔지. 근데 급여는 약간씩 올라가고 있죠. 그냥 월급쟁이가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단 보면 월급쟁이 일단 짱이에요. 뭐 물론 여기 뭐 IMF 도 있고 잠깐 내려가고 뭐 그러긴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IMF 때 이자 높아가지고 이 중앙은행 이자 배당이거든요. 근데 이자 배당도 줄어들고 있어요. 왜? 저금리니까. 배당은 거의 없다니까요. 주식 배당 받아가지고 야 오늘 나 배당 받았어 뭐 큰 턱 쏠게 그런 정신 나간 사람 본 적 있어요? 재벌들이나 그게 가능한 거지 뭐 정몽구 회장이 배당을 뭐 얼마 받았다 이런 거나 가능하지. 배당 38,000원 막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예금이거든. 이때는 10몇 프로였잖아. 근데 이제 금리 줄어들고.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는 50에서 지금 55 정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월급쟁이는 걔도 이렇게 생명 연장은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은행에서 타는, 이때는 은행에서 우리가 가게가 돈을 탔잖아요. 거꾸로 됐지. 이제 가게가 은행에 대출해가지고 이자를 은행이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은행이 가게에 주는 이자보다 가게가 은행에 주는 이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졸라 웃긴 나라야. 그 경제교과서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경제교과서 어떻게 돼 있어? 정부, 기업, 가게는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저축해서 은행에 맡기면 그걸로 이자를 받고 라고 했는데 띵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아파트를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을 갚고 그럼 은행이 그 돈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교과서 다시 써야 돼요. 떨어졌어.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진 게 23%에서 지금 13%예요.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 이런 거지.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이 망했겠습니까? 전체 수익이 반절 났다면 주식이 1000이었다가 500 됐으면 그 한강 뛰어내리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는 것 같죠? 그거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급여 생활자. 왜? IT 중심,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영업자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자영업자입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자기 거니까. 아무튼 그 자영업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되는 다 월급쟁이잖아. 이건 간단 말이에요. 간다고. 근데 이제 저금리에다가 경기 안 좋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지표에 노출되는 사람은 졸라게 많다. 26%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강조드려요. 가계부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내관은 뭐다?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자영업자 대출 대책 없습니다, 진짜. 이거 터지면 이거는 다 흔히 말하는 제1금융권 대출이거든요. 은행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가도 아파트보다 안 들어와요. 아파트가 빈 아파트가 많겠습니까? 빈 상가가 많겠습니까? 상가 안 되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 비어 있어요. 위례 신도시에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임대 안 된 상가 천지입니다. 뭐 대책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자영업자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임금을 올리면,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면 임금 적당히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독일, 호주 정책은 쉽습니다. 자, 가계 소득을 조정해 봅시다. 자, 임금이 요즘 좀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건 적당히 합니다. 배당에다 세금도 좀 때려가지고 세금도 좀 걷고. 왜? 월급이 올라가니까. 근데 월급이 정체됐어. 그러면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세금을 풀어줘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럼 월급은 그대로 300만 원이지만 갑자기 이제 주식에서 뭐 몇십만 원씩 나오기 시작해. 그럼 어찌됐든 내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이 뭐예요? 기업에 본 돈이 가게로 가는 길이잖아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제일 메인 도로는 임금이죠. 근데 그 임금이라는 메인 도로에 들어가려면 입사를 해야 되잖아. 취업을 해야 되잖아. 이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 회사는 진짜 대단한 회사다 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 보니까 입사하는 거죠. 근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영업을 잘하면 나도 배당을 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이 번 돈이 가계로 내려온다니까. 왜? 예전에는 그 역할을 은행이 했죠. 이자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하면 그 돈을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고 예대마진 남은 거 일부러 우리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결국으로 은행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잖아.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거나 훨씬 5분의 1 수준으로 그 역할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배당 이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잘 안 합니다. 주식 잘 안 하고 주식을 해도 배당을 잘 안 합니다. 왜? 배당 세금이 세거든요.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어요. 또 못 모르는 분들이 아니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이 뭐 몇백 조라는데 그거 풀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회계상 용어입니다. 그게 진짜 금고에다 500조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이제 거기에는 하다못해 뭐 특허권이라든지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자산으로 돼 있는 거를 그냥 통틀어서 사내 유보에 그러니까 배당하지 않은 원래 주식회사는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을 안 했어. 그럼 배당을 안 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내 유보금이라고 그냥 회계상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현금을 쌓아 놓는 게 아니고. 근데 못 모르는 시민단체들이 그거 뭐 풀어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지금 뭐 그러면 저 삼성 서초 사옥에 뭐 초대 금고 있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뭐 해가지고 도날드처럼 뭐 수용하고 있는 줄 아나 본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냥 삼성이 갖고 있는 특허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사내 유보금이 많아지겠어? 배당 많이 때리면 세금 많이 되니까. 뭐 배당세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배당 많이 받아요. 종합과세 되잖아요. 그럼 팡팡 터지잖아. 그럼 그거 하고 싶겠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지. 그죠? 왜? 우리나라가 배당 걱정할 정도면 자산가잖아요. 고소득자거든. 종합과세 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넣어둬. 다음에 줘. 차라리 주가 올려가지고 하는 게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또 이래서 배당이 안 돼. 기업들이 번 돈을 어떻게 좀 가게 주려고 해도 직원들 외한테 줄 방법이 없어.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배당을 주지. 그죠? 은행은 뭐 이제 마탱이 갖고, 은행은 오히려 가게한테 돈 빨고 있고. 그러면 가게 소득이 늘겠냐고. 이게 대기업들이 뭐 중소기업을 뭐 착취하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 자, 또 보면, 자, 우리가 자산은요. 근데 우리나라 또 재밌는 게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고객들도 저도 좀 꽤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은 고객층이죠. 뭐 반포자에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건수숨이 절대 말 안 하면 절대 반포자에 산다고 상상을 못 합니다. 실제 돈은 별로 없어요. 아파트는 23억인데 그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고 버는 돈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애들도 아직 독립이 늦고 해가지고 나가는 돈도 많고 해가지고 자기 용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자산이 우리나라가 높아요. 한마디로 거꾸로 말하면 그냥 집만 가진 거지들이 많은 거지. 아니, 집은 팔아야 돼 돈이잖아. 물론 내가 뭐 8억에 샀는데 12억 되면 기분은 좋죠. 그래서 돈을 쓰는데 이게 저축을 안 하고 돈을 쓰는 거지. 이거 뭐 오늘 그 현관 한 뼘 팔아가지고 고기 한번 먹자 이게 안 되잖아. 주식은 한두 주라도 던질 수 있는데 부동산이 뭐예요?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필요해서 팔려고 했더니 또 하필 또 다주택 따라 양도세가 또 작살이네. 그러면 또 강제 시간 여행이잖아요. 8년을 여행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층이 53년, 58년 개띠들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자산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한 10몇 억, 20억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요. 다 부동산이거든. 다 부동산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아파트에 이게 담보가 남아있는 게 두려우니까 번 돈 족족이 다 갚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천천히 갚았으면 이게 다 내수였는데 은행에 다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연봉 뭐 억대 연봉들도 그냥 2, 3천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쓰면서 남은 돈 전부 다 그냥 대출 갚느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온전히 내 아파트가 됐어. 근데 팔기 전에 내 돈이 아니야. 그러면 돈 없잖아. 그럼 또 팔고 그거 팔고 작은 데로 가면 되지. 그게 몰라서 하시는 거는 나이 들수록요 좋은 데 살아야 됩니다. 젊은 때는 좀 뭐 없어도 되지. 근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있는데 반포자 이런 데 살다가 뭐 이상한데 무슨 뭐 들꽃 아파트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자식들 보는 거 좀 그렇잖아. 또 계속 오를 건데 뭘 팔어 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도 별로 효과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소득 대비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9점 몇 배 나오는데요. 미국은 6.8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뭐 401k니 뭐니 주식과 관련된 금융자산들이 되게 많고, 미국은 배당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미국은 배당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맡겼는데 3%고 배당이 2.5%다. 그럼 한 10년 안 망할 회사에다 넣어놓고 배당 2.5% 받다가 주가 오를 거 아니야. 그럼 개땡큐지. 그죠? 배당은 그냥 받아먹고 쓰면 돼. 그냥 이제 임대료 받듯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렇게 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아파트라서 아파트에서 배당 줘? 안 주잖아. 관리비가 나오지.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5%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은 자산 소득을 보면, 자, 배당 소득. 그래도 미국도 그래도 전부 다 주식은 못 하니까, 그래도 배당 소득이, 근데, 우리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요. 이거는 단위는 5, 10, 15, 20이잖아요. 이건 1, 2, 3, 4, 5, 6, 7, 8, 9입니다. 왜냐하면 맞췄더니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얘는 좀 확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예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순이자 소득 말씀드렸잖아요. 이자는 뭐다?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은행에서 이자 받은 부자입니다. 아니면 집이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떼보자 혹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없어졌어. 2005년부터 뭐 그냥 없다시피 합니다. 배당소득 마이너스 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고. 투자소득이 이건 뭡니까? 뭐 투자해서 번 건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연금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보험에서 받는 겁니다. 와, 그래도 보험이 배당보다 낫네 라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보험은 깨면 손해니까 아까워서 들고 있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네, 절대 손해보고 못 판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고 보면 슬픈 거예요. 깰 수가 없어가지고 왔더니 그나마 버는 거의 대부분은 보험에서 연금 타는 겁니다. 연금 수익이에요, 연금 수익. 이해되시죠?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외에는 연금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과 껍데기가 하나 생겼죠. 임대료입니다. 졸라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죠. 몇 명이 다 드시고 계셔서 그래요. 건물주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꼬마 빌딩 이런 것까지 하면 모르겠으나, 그래도 막 건물 부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별로 안 됩니다. 뭐 강남에 저 이면도로 가가지고 한 4, 5층짜리 빌딩 뭐 한 40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등기 또 뭐 30 몇 명 이런 것도 태반입니다. 그냥 한 층에 뭐 7명씩 있는 거야 그냥. 야, 이거 뭐 거의 조합이네, 조합이야. 거의 그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마디로 우리는 금융소득에서 받는 게 없다. 근데 한번 보험 타는 게 다다. 그러니 이게 노후가 걱정되잖아요. 노후가 걱정되니까 믿을 건 또 아파트밖에 없네. 그래서 또 아파트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수익을 받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주거용이잖아.
건물에서 임대료 다 먹고 사는 몇 명 되겠어. 그러니까 다 그냥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쥐어짜는 겁니다. 안 쓰는 거지. 원래는 배당을 받았는데 관리비를 내고 있다니까.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구조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앞에서 봤듯이 뭐가 문제다? 기업들이 가계의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늘려서 그리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데 이거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막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취업자가 2,70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받는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 거지부터 이거지까지 쫙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시급으로 계산할 때 요거는 5,000원, 여기는 한 2만 원, 여기는 2천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 물론 분포도는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5,000원이면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7,000원이었다가 만 원이다. 라고 하려면 이걸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만큼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5,000원 받던 사람이 만 원을 받으면 그 5,000원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가야 되잖아. 시급이 몇만 원씩 하는 사람들, 몇십만 원 하는 사람한테 가야 이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저시급하고 관련 있는 사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당장 급여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 어떤 커피숍 아르바이트, 치킨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가게예요. 치킨집 사장은 가게 아니에요? 대기업인가? 여기 커피숍 사장, 스타벅스는 법인이니까 제껴놓고. 결국에는 이 돈이 가게에서 가게로 넘어가. 물론 가게도 구멍가게가 있고 큰 가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분배를 맞추는 건 좋은데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해서 가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T 제조업의 급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취약계층으로 좀 보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1시간 일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요 정도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지 효율성은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왜? 가게한테서 받아서 가게한테 주니까 전체 가게 소득이 안 늘어요. 이해되죠?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도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다 알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 최저 올라가야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상여금이나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기업의 인텐시브 문제니까 최저시급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장을 주도하고 GDP에 왜곡을 만들 정도의 성장을 하는 곳에서는 남의 이야기인데 어차피 전체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자영업자끼리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거니까 한마디로 부주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은 가게도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라는데 문제는 직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니 영세하니까 그것도 못 버티잖아요. 생산성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나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몇 프로씩 올라가야 임금을 10몇 프로씩 올려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오히려 지금 20년에 걸쳐가지고 전체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급여를 갑자기 올리면 장사를 접든지 아니면 1인 기업, 강제 1인 기업 되는 거죠. 사장님이 닭튀기고 사장님이 배달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소득이 8%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아예 그 돈도 못 받게 잘려버린 거죠. 이거 안 주고 쓰면 불법이라고 하니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떠나라 이거지. 아니면 혼자서 하든가. 아니면 수의수도 아니고 가족 기업이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든 그래도 좀 장사 좀 되는 데는 벌어서 다 뭐합니까? 임대료를 올려주죠. 근데
그 건물주가 기업이 아닌 이상은 또 가게가 조금 더 큰 가게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자영업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냥 1인 기업이 되어버리든지 하는 거고, 그나마 장사가 되는 것도 기업의 이익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장사해서 남은 돈으로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다 남은 돈으로 건물주한테 주잖아요. 근데 건물주도 가게야. 뭐 삼성에서 이제 뭐 상가 분양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대기업은 짓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냥 가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총무장, 요즘 건물주 위에 조물주라고 해도 결국엔 가게잖아. 기업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일부 쏠려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인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 오는데, 그 돈이 좀 퍼지게끔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게 없는 데서 딱 이 그림인 거지. 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 추우니까 이거 가지고 불 지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대기업 갑질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부가 아니다. 절대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고, 거기에는 해결하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대의 문제, 즉 부동산 쏠림입니다. 부동산 쏠림 때문에 부동산의 자산이 다 쏠리니까 어떻게 된다? 자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집은 내가 팔아도, 주식은 내가 1억을 넣어가지고 4억이 됐어. 팔면 되지. 한 주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근데 집은 내가 8억에 사서 12억이 되면 팔려면 다른 집을 사야 되잖아. 그럼 내 집만 올랐을까? 그리고 내가 집에서 4억을 벌었는데 더 좋은 집 가고 싶지, 구린집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냥 자산만 쌓아가는 거야. 자식만 좋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도 안 나와. 임대료까지 받고 임대료도 수익 별로 안 돼. 왜? 또 너무 좀 된다 그러니까 막 상가들이 막 심심하면 오피스텔 올려가지고 상가를 그냥 때려 박으니까 요즘 5%만 나와도 바로 계약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5%에 그게 목숨을 걸었어? 그렇잖아요. ELS 넣어도 5%는 그냥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과열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잉태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이익이 가게로 가는 라인이 될 수 없다. 왜?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줘?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딱 그 유행어가 생각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집은 현금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못 써. 내수가 안 크는 겁니다. 내수가 안 되니까 믿을 거는 결국 임대료 받는 게 최고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또 부동산에 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을 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업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여기서 욕을 먹어야 될 거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돈 존나 안 씁니다. 원래 뭐 브라질은 너무 쓰다가 망한 경우고, 말씀드렸죠. 브라질은 그냥 여성연금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근데 우리나라가 경기도 좋지도 않은데 정부만 돈을 벌어요. 재정을 안 씁니다. 자기 돈도 한테 왜 이렇게 아끼지?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자영업자들한테 야, 이제는 뭐 해외 직구의 시대고 블라블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마존이 되십시오. 미친 소리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그 변화할 때 누군가가 좀 백그라운드가 돼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그걸 몸빵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경제라는 게 정부, 기업, 가게잖아. 지금 가게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돈도 안 벌어지고 빚만 늘어나고, 그나마 가진 자산 아파트라서 어쩔 수도 없고, 지금 던지려고 했더니 또 피곤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뭐 나도 죽겠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뭐 무역 전쟁이 나발이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요 하면 그나마 온전한 건 누구예요? 정부잖아. 정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 전쟁 정책 안 쓰냐고.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정부가 적자를 확 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정부의 적자가 가계의 소득, 기업의 소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로 생명 연장을 하고 거기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냥 대기업들이 뭐 사내유곡을 쌓아놓고 있고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을 경영을 안 해봐서 회계의 희흡자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내유곡을 하면 진짜 현금으로 쌓아놓은 것 같잖아.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결론은 외국은 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미국 보세요. 금융이 터졌을 때 정부가 다 껴안았잖아요.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다 몸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살아났잖아요. 유럽도 결국 다 했고 일본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해? 우리 신용등급 너무 좋아요. 일본보다 높은 거 아십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지금 이래놓고 또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또 좋아합니다. 정부가 돈을 정말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재정을 4% 정도 하려고 하다 7% 정도 확대한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공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고 그 원인은 아마 소득주도 성장이란 걸 먼저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 속도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이것 때문이라고 다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정권도 부담일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이 일단 측근들이 다 이제 사직되면서 이제 팔다리가 다 잘린 거죠. 그래서 그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중동에서 그걸 문재인 까는 걸로 악용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쪽에서 초조함이 생긴다. 당연히 제가 봐도 이렇게 열불이 나는데 무슨 공정위원장이 초조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약간 자기 책도 어이없는 책대로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냥 TV에 나온다는, 물론 대중 강의이기 때문에 정책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약간 그 대중 영합 가능한 포퓰리즘 같은 설명을 좀 했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왜 틀린 지표를 갖고 와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기업한테 있는 것처럼, 뭐 이 모든 문제가 대기업한테 있는 것처럼, 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솔루션은 뭐냐, 지금 당장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 지금 한국 정부가 적자재정 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이대로 놔두면 한미 금리차 계속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부담인데 좀 그때 하다 못 올렸는데 지금 점점 올리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역전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왜? 지금 우리 또 조중동에서 중앙일보인가 또 어이없는 기사를 썼던데, 그 한국의 채권이 역시 블루칩이라 가지고 뭐 한국 채권에 수요가 몰린다 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 국채 장기채 금리가 내려간 걸 보고 한국 국채를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블루칩이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못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게 그만큼 안 좋은 거거든, 사실. 지금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올려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가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정정책으로 몸빵을 해야 돼요. 통화정책은 좀 따라가되, 그리고 어떻게든 금리는 올라가더라도 원화 강세 용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지만 원화 강세로 가져야 되고, 그때까지 정부가 적자 재정을 봐서라도 이걸 몸빵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결국엔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말만 하면 골목 상권 양세업자라고 하는데 그걸 살리려고 하면요, 금융이 서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서비스업에서 좀 구려서 그렇지 제조업 경쟁력은 만만치가 않고 첨단 분야에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돈이
수익이 국내로 쭉 퍼질 수 있도록 배당 소득세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급진적으로 하라고 하면 긴급 처방을 내리라고 하면 상속세를 폐지하고요. 상속세 폐지하고 이자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한시적으로 폐지 수준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예전에 책도 많이 내고 했잖아요. 지금 활동 안 합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재용한테 뒤탈 없는 상속을 하냐 해서 다 그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지금 삼성이 그런 거 할 때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상속세 때문이에요. 돈도 아깝지만은 그 돈을 냈다가는 기업이 그냥 외국 펀드에 팔려갈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차라리 상속세 폐지하고, 그럼 대신에 상속세를 폐지했는데도 우회 상장이니 뭐 이런 거 하면 일벌백계 하고, 폐지도 해줬는데 이러면 그냥 이제 날로 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징벌적 과세까지 하고, 그때 되면 진짜 기업이 날아갈 정도의 과세를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상속세 그냥 다 빼줄 테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던 거는 지금부터 걸리면 다 죽는다 라고 하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 5, 6천까지 올리고, 그리고 소득이 5, 6천까지 올린다면 2천이라고 하되 소득 구간별로, 그래서 가계소득이 뭐 얼마 이상은 종합과세가 아예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야 되고, 외국인에 대한 배당과세, 내국인도 무기한, 한동안은 원화가, 그래야 외국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왜? 외국 애들은 배당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상속세가 폐지되면 배당도 합니다. 배당 소득세가 폐지되면 배당 안 할 이유가 없죠. 왜? 기업, 재벌 오너 입장에서도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세금이 비싸서 하기 싫어해서 다른 짓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임금 피크 제네티가 어떻게 했어요? 임금은 줄였지만 다른 복지를 확 늘려가지고 우회적으로 줬잖아. 돈 쓸 일이 없게 만들어줬죠. 그런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 배당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이자 소득세, 그 뭐 사실 아까 봤듯이 이자 배당 우리 얼마나 된다고, 세금 좀 빼줍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이 배당을 꺼려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겠죠. 그러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왜? 배당을 노리는 건 장기 투자입니다. 한두 달 넣었다 뺄 건데 무슨 배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자금은 장기 자금이고 건강한 자금이거든. 그러면 건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또 다시 이제 그 리레이팅이 되고, 재평가가 되고, 그렇게 돼서 외국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면 원화는 어떻게 된다? 강세가 되죠. 그리고 구매력이 강해지죠. 그리고 내수가 부양됩니다. 아까 중국하고 플라자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느냐? 전통 시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트 규제하고, 또 뭐 불로소득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다 세금 과세하고. 그러니까 뭐 육성은 안 하고 다 과세만 한다니까. 이게 갑갑한 거예요. 이게 진보의 가장 큰 단점이 거예요. 뭔가 규제 만능주의예요. 시장에 맡길 건 맡기고 시장의 한계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힘이 붙이면 좀 서로 밀었다 당겼다 해주는 건데, 어떻게 다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뭐 규제.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구조적 문제는 첩첩이 더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한국 얘기를 안 하다가 하니까 갑자기 흥분이 되네요. 그리고 또 보수 쪽도 보수적이지만 또 진보 계층에서 쓰는 불로소득이라는 단어, 저는 그 말 되게 불편합니다. 불로소득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벌고 있다는 건 그거는 불법으로 뭔가 착취하고 있다는 횡령 배임이에요. 그거는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없어요. 자본주의가 자산소득이 있으면 왜 안 돼? 그러면은 은퇴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산소득 분명히 필요하고, 자산으로 인한 현금 플로우 발생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돈을 계속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베이비 부모들 다 은퇴하고 나면 소득 성향이 줄어들 텐데, 그럼 이제 이 자영업도 다 망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뭐라도 나와야 됩니다. 국민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보던 사람들도 야, 아파트 있어봐 나오는 건 관리비밖에 없고 차라리 나는 적당한 집에 살면서 나중에 배당이나 받으면서 살래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쏠림 현상도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화될 겁니다. 왜? 경제 성장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도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플로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난 9년과 지금 정부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문재인은 여기 있습니다만 문재인 주변에 이제 좀 많아가지고 좌석에 보면 N극과 있고 F극이 있는데 서로 양극단했지만 붙이면 딱 달라붙어요. 극자 붙은 애들은 다 피곤하다. 너무 꼴통 애들은 자기들을 다 헤쳐먹으려서 문제고, 그리고 너무 극좌는 자기들이 그 꼰대질을 해서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편 다 봐주잖아. 훈장질 하다가 자기 편은 다 눈 감아주고. 그리고 또 보수 쪽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자고 카르텔 만들어 똘똘 뭉쳐가지고 다 해먹고. 그런 한국이 안 망한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요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자유한국당 같은 극좌당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옛날부터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부 좌파 쪽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다시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이후는, 정의당부터는 극좌, 그리고 지금 새누리, 뭐 바민당 이런 뭐 애들은 극우, 둘은 아예 제껴놓고,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진보당이 생겨가지고 둘이 정권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미국도 정권 교체를 28번 정도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이 나서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이 자영업자들을, 오프라인의 자영업자들을 무형의 플랫폼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비용이 들잖아요. 정부가 일단 몸빵 좀 해주고, 민간 투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되면 배당받고, 그게 금융이잖아요. 금융이 뭐냐? 자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에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최고봉이 금융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자영업자들 지금 하던 것만 잘 되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좋아진 세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하면 나머지 배송이나 물류 같은 것들은, 그리고 주문이나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되는. 사실 우리나라 마트도, 대형 마트들은 시외에다가 하고, 시내에 들어오는 대형 마트들은 전통시장 거를 먼저 납품을 받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유럽처럼. 그거는 조금 늦어버렸고, 이거를 이제 플랫폼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요거 이제 무형의 플랫폼으로 한번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새로운 걸 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 이런 것 뜨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바꿀 건데 얼마나 대박이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독일처럼 갈 수 있는. 지금 빌라촌 가보면, 서울에 빌라가 정말 많잖아요. 빌라 살아보면 안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30년대 9억 아닌 이상은 안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예요? 주차죠, 주차. 주택가가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한남동 같이 이렇게 대저택이 아닌 이상은 이놈이 좀 늦게 퇴근하면 이제 자기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될지 몰라. 그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되고 이러잖아요. 자율주행이 나오면 이거 해결됩니다. 한 곳에 초대형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아침에 콜택시 부르듯이 하면 집 앞으로 차가 와. 이게 준비되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교통이 큰 변수잖아요. 교통이 큰 변수인데 곧 교통 문제가 얘기가 확 달라진다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지금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을에는 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마을 전용 공용 주차장이 있고 그 사이에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가
그게 자율주행이 다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그냥 이제는 차도 내 거가 없어. 똑같은 차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제 5분에 출발할게 하면 5분에 현관 앞에 딱 옵니다. 타고 가고 이 차는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내 차가 무슨 필요 있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나는 큰 차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멤버십을 끊으면 되죠. 중형 이상은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뭐 그 아파트들이 어설프게 따라서 밑에다가 다 지하주차를 넣어가지고 뭐 차 없는 아파트 내가지고 그거 택배 갖고 싸우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바뀐.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먹을 거를 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달이 왔는데 그냥 뚜껑 열면 그냥 지금 미국에서 피자 배달 그렇게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음식만 제대로 하면 먹어보고 괜찮다고 주문하면은 그냥 올려놓으면 알아서 갈 거 아닙니까? 결제는 이미 무슨 페이로 다 돼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후기 잘 나오면 잘 팔리고. 이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잘 안 팔립니다. 왜? 자율주행 기능을 삭제해요. 하다못해 뭐 요즘에 차량하고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뭐 애플에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왕국에서. 왜? 삼성 때문에 그렇죠. 왜? 삼성은 이쪽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이 먹어버릴까 봐. 테슬라는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전기차예요. 테슬라는 미국에 가면 쇼핑몰에 있다가 쇼핑 다 하고 얼리베이터 내리다 누르면 지가 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면 저기 있다고 빵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 기술은 있는데. 왜? 현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겠지.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들이 하고 있는 것도 처지고 있으니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제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본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꼬지를 먹어도 다 페이로 결제. 그리고 테슬라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공장을 옮기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는 정부여 나서라. 그러니까 이놈의 재정은 독일도 아니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느냐. 화끈하게. 창조경제니 나발이니 뭐 그런 구호만 있는 거 말고 진짜 이제 플랫폼 무형으로 해서 정부가 좀 이제 뭐 서울페이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화폐 같아가지고 잘 안 되는. 그래서 민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또 항복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강의할 게 또 없어지면 자주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 오랜만에 좀 길게 했는데 늦게까지 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